예, 김종훈입니다. 월요일 날 이미 1시, 새벽 1시 반이라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일정을 비롯해서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법조 기자다 보니까 체크를 하다가 시간이 어느새 자정을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주요 뉴스가 무엇인지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죠. 이제 벌써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이 강제동원 관련해 가지고 뭐 일종의 뭔가 합의를 봤다는 식으로 원활한 소통을 했다는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이 뉴스는 좀 그냥 넘어가기 좀 뭐해서 주말에는 하는 검, 퇴근 후에는 하는 검이니까 이 주말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휴일이 가기 전에 한마디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를 살짝 살펴보면은 이제 세계일보 뉴스랑 제가 이제 연합뉴스원을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과 기시다 과거사 관련해서 조속히 해결 공감대, 뭐 강제동원 배상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주요 내용은 두 정상 간의 양국 간의 현안과 관련해서 외교당국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뉴스원 기사를 보면 좀 더 나가죠. 뉴스원 기사는 2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 강제동원 문제 아예 속히 해결, 재차 공감.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가 좀 더 정확한데, 한일 정상 북핵 대응 징용구 돌파는 불투명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일 간의 이제 협력이 훨씬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뭐랄까요? 강력하게 과정 속에서 그 돌파구,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한일 간의 가장 현안이 이 한일 관계가 소위 말하는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강제동원 및 과거사 문제 관련돼서 요거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게 이제 두 정상의 주된 이제 요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강제동원 관련해서도 이제 취재를 했지만, 이미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일본의 명확한 잘못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소송을 한 피해자들이 남아있으니까 이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그 몇 개의 이제 그 주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이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주라는 것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대법원 판결 수년 전에 다 났고, 이게 이제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같은 류의 이제 이렇게 다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입장은 항상 똑같죠. 박정희 정권 당시 1965년 당시에 이미 모든 배상과 보상은 다 끝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들은 책임이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죠. 근데 우리 법원이나 그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개인적인 배부상을 전혀 받은 게 없다. 실제로 사과조차 받은 게 없다. 이게 입장이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왔던 정부가,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면은 일본과의 소위 말하는 관계가 뭐 특히 일본 내에서의 이제 우익 정부, 보수 정부, 극우 정부가 들어설수록 그 사이가 더 멀어지고,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아베 총리 시절에 그 문재인 정부와의 그 갈등 모습이었고, 근데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안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협정안을 2015년 12월 28일에이죠. 그때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그 발표도 매한 가지죠. 그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나 뭔가 어떻게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그렇게 정부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추진하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거죠. 강제동원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는 왜 자꾸 정부에서 더 망설이는 게 뭐냐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너무 명징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를 비롯해서 뭐 일본제철 이런 곳들에
소위 말하는 전범 기업들의 한국에 들어온 자산에 대해서 어때요? 압류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매각하는 과정. 그래서 이 매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배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 법원의 판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법원에 이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겁니다. 미쓰비시가 계속 항고를 하고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항고를 하고 막 우리 법원에서 이거 다 기각시키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과정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지난 8월 19일 날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을 특별 현금화 명령으로 제한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내려진 날이었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쓴 기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고 현금화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외교부가 지난 7월 26일 날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 매각을 이거를 우리 법원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강제 현금화 이전의 외교부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충분히 내리기 전에 고려를 해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강제 동원의 피해자들을 위한 재산을 압류하고 이걸 이제 처분하기 위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누르는 진짜 마지막 단계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외교부가 나서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판결을 내려주지 말라 달라 의견을 고려해 달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실제로 이 뒤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벌써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지금 11월이잖아요. 이로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이걸 주심했던 재판관은 이미 지금 물러났고 그 뒤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사이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이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바랐고 그 바라는 과정 속에서 강제동원 문제는 점점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오늘 이제 2차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마치 굉장히 진전한 것처럼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연기 과정 속에서 나타나니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더 찾았는데 이제 서울신문에서 언제 쓴 거예요? 10월 30일 날 최근에 이제 쓴 기사인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제 10여 명의 피해자들이 이거를 이제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그 법원에 다 전부 다 승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승소하신 분들이 다 연로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만 해서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 올해까지 해가지고 올해만 5명, 앞서서 2019년에 돌아가신 분이 3명, 2020년에 이제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떠나가는 거예요. 물론 유족이 남아있고 후손이 남아있고 관련 단체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목소리를 그 증언을 하고 증거 기록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 둘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잊혀집니다. 어쩌면 그냥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자꾸 무슨 제3의 방법을 자꾸 모색한다고 하는데 그 제3의 방법이라는 거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화해치유재단이랑 비슷한 또 일종의 무슨 관변단체 한 대로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마치 역사가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겠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정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은 이제 극우단체나 보수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과거사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 진전을 위해서 이제 과거를 이제 이런 위안부 소녀상도 평화의 소녀상도 이제 없애버리자고 말 나오고 용산역 앞에 있는 강제 동원 피해자 노동상도 없애버리자고 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보세요. 점점 더 격화돼서 나올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왜냐면은 왜 제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물론 한일 관계 제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그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본 친구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바 뭐냐면은 전혀 몰라요. 전혀. 일본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설사 좀 아는 친구들도 왜곡된 부분만 알고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우리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에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훨씬 더 피해자들이 생존에 계신 상황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도 같이 연대하고 이런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사라지다 보면 기억이 이제 흐릿해지고 그 흐릿한 기억 때문에 막 더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마치 주류처럼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게 되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기시다 총리와의 이런 뭔가 돌파구를 마련했다. 예,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도 우리 정부에서 막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왜곡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가면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금 기념관이 UN 평화공원 위쪽에 마련돼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용산역에 가면은 강제동원 피해자 이제 동상도 있고, 이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이제 강제동원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 역시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점점 피해자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소위 말하는 과거사 덮고 이제 미래로 나아간다는 막 이런 식의 지금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제가 왜 자꾸 처음부터 이 오늘 영상을 찍을 때 계속 우려된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법조 기자지만 원래 사회부 기자로 있을 때 현장에서 계속 이런 역사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막 눈앞에서 보고 저한테 막 잘못된 생각과 역사 교육을 받았다고 막 질타하고 있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회의 주류로 되고 있고, 이들에게 지적을 하면은 여론몰이, 소위 말하는 색깔몰이가 돼가지고 뭐 종북이냐 주사파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지금 일장기랑 성조기랑 태극기가 같이 휘날리는 이게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2년 전에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일장기가 나부끼는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게 소녀상 집회, 구 일본 대사관 앞에 종로에 있는 그 평화로회, 여기가 지금 평화의 소녀상 앞이거든요. 그 앞에서 수요시 천회를 맞이했을 때 그 극우단체의 대표가, 보수단 대표가 나와가지고 돈 받고 서비스한 일본군 위안부 웬 송노예라는 이런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일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이우연 씨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천회 때 그 수요시가 진행 중인데 그 수요시 옆에서 일장기를 흔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저 모습을 보고. 수요시위 천회인데 일장기를 흔들면서 일본과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 수요시위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도 철거해야 된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망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래도 수요시 천회 때 일장기를 드냐. 그랬더니 저한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이종주교회 다 읽었고, 저 하나하나를 격파하기 위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저거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란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저 사람이 항상 내놓는 여러분 자료는 어디 건지 아세요? 일본 극우단체에서, 일본 정부에서, 우익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기록들을 바탕을 해가지고 내놔요. 실제로 저 양반이 유엔의 회의에 가가지고 누구의 지원을 받았어요? 일본 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시 천회 집회 때 와가지고 일장기를 흔들어? 저런 모습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한일 간의 평화와 미래를 구축한다는 미명하에. 문제는 평화와 미래를 구축하는 거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기록과 기억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탄탄하게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탄탄하게 이어지려면 뭐가 돼요? 충분한 배보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탄탄한 미래로 나가요? 기초가 부실한데, 모래성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들이 준동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여러분 해결책이 없을까? 있죠.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임정로드를 개척을 했지만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 특히 이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교과서에 나온 박영심 할머니예요. 평안도 출신의 박영심 할머니인데 2015년 우리가 12월 28일 날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안을 만들었을 때 중국은 그 같은 달에 2015년 12월 7일인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지 난징, 당시 이제 중국 난징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물 6동입니다. 난징 리지샹 위안소를 원형 그대로 복원을 했어요. 거기서 리지샹 위안소에서 두 번째 건물 2층 19번 방에서 3년 동안 능욕을 당했던 평안도 출신의 박영심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의 기록을 그 방까지 그대로 다 전시를 해놨어요. 이게 그 공간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곳을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이곳을 가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광화문 한복판의 미래사관 자리에다가 일본 당시 이제 1937년 중일 전쟁 후에 그 45년 해방될 때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위안소가 난징에서만 여러분 이 리지샹 위안소를 포함해서 40개가 있었어요. 40여 개가. 그곳에서 하나를 복원해 놓은 거예요. 원형 그대로.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 이 공간에 가서 실제로 그 공간을 마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 전시관 여러분 첫 번째 전시관의 메인홀을 지나서 바로 첫 번째 전시관의 첫 번째 기념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기 유물이 콘돔이에요. 콘돔에 돌격 앞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당시에 끌려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런 참 마주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곳은 반드시 가야 돼요. 기억이 직접 가서 보면 이런 왜곡된 역사, 광복절에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들, 우길기 앞에서 우리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수경례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이제 끝났으니까 1965년에 배부상 끝났으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라는 이런 망언하는 사람들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사로드 이제 아직 이제 1권에는 당연히 이제 구석기부터 남북국 시대까지의 이야기니까 다루진 않았는데 2권에는 고려와 조선의 이야기고 3권이 이제 근현대사 이야기인데 3권에는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쓴 모든 책들에 정수를 담아냈다고 전 스스로 좀 자부해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얘기 물론 한능검에 나오는 거지만 다 쏟아냈어요. 거기다가 다 쏟아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역사 이런 왜곡에 대해서 이런 친일적인 행보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걸 더 공부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쏟아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리지샹 위안소에 왜 가야 되는지, 부산의 강제동원 그 피해 기념관에 왜 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놨어요. 왜? 실제로 제가 마주한 그 극우적인 인사들이 일장기를 막 광화문에서 광복절에 흔드는 걸 보는 상황, 수요시피 천회 집회 때 막 일장기를 흔드는 상황,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봐줘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정부가 나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이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래도 사학계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능검의 여러분 문제거든요.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를 연표해서 그렇게 부르고 자꾸 지금 이주호 장관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근현대사 교육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왜 줄이려고 하는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 교육을 왜 줄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그냥 여러분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근현대사 교육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서 이 독재와 군사 독재와 이런 부정부패의 독재 세력들을 뛰어넘어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 국가
아시아에서 가장 자부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르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능검 지금 몇 회 나온 거예요? 한능검 35회에 나온 거네요. 41번 문제 2점짜리인데, 다음 법령이 공포된 시기 연표에서 그렇게 고른 것은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거다. 여러분, 일본이 국가 총동원례를 발휘한 게, 발효시킨 게 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난징에서 여러분 리지샹 위안소가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져요. 왜냐하면 37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맞습니다.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100만 대군이 저 중국으로 대륙으로 점점점 들어가. 그 과정 속에서 난징에서 37년 12월에 10만 명에 하루에 3천 명씩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행태가, 대학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징에 가면은 리지샹 위안소를 봐야 되고, 중국의 대도살 기념관에 가야 돼. 10만 명을 30일 만에 죽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목치기를 하면서 일본 장교들이 여러분 100명의 그 중국인들 그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여러분 목을 누가 더 빨리 치냐, 이런 경쟁도 신문기사에 다 나오고. 그러니 이 정답은 쉽죠. 중일전쟁 37년 후에 45년까지의 과정이니까 요거예요. 제가 이 과정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이 국권피탈 8월 29일 국권피탈부터 45년 충칭 연화지 청사에서 백범의 계단에 서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그 모습은 제가 또 한번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이 연표를 보면서 하나 끝으로 더 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 41회 45번.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강원도 평창군에 있었던 이병 행사의 모습입니다. 일제는 징병대를 통해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러분 태평양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점점 이제 일본이 더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막 동남아로 뻗쳐나가고, 일본이 막 미국 공격하고 막 연합국 공격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 결국엔 42년에 여러분 태평양 전쟁도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 총동원제가 발효되고 이제 징병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이 이 40년대 초중반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전선으로 막 사이판으로, 괌으로, 오키나와로, 저기 피지로 막 이런 데로 막 다 가는 거예요. 끌려서. 그 얘기입니다. 간도천배는 1920년대 봉우동전 투하, 청산리대 첩후의 20년대 초중반에 일본이 이제 우리 독립군들을 색출한다고 간도에서 참변을 일으키죠. 원산 총파하고 1929년, 1920년대 이제 3.1혁명 후에 일본의 수탈이 점점 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집탈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고, 여자 정신대 근로령, 정답은 이거네요. 이 정신대 근로령이 말 그대로 일본의 수탈이 일본이 우리 땅을 완전히 그 압살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근로정신대를 해서 위안부로 보내고, 혹은 근로정신대로 보냈던 거예요. 강제동원 피해자 요거네요. 1차 조선교육령. 이 1차는 여러분 나라 뺏기자마자 이 조선민중이 뭐 일단은 언어적으로 일본의 말을 배우게 해야 되니까 초등교육 중심으로 여러분 일본의 말과 역사를 배우게끔 했어요. 그 당시 1910년대 있었던 거고, 삼미증식 계획은 일본도 공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이제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조선에서 쌀을 가져와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일본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여러분 3번이네요. 나중에 제가 37년부터 해방 있을 때까지 있었던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벌써 시간이 2시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특히 2020년대 이후에 거리에서 만났던 광화문과 종로, 평화의 소녀상 이런 곳에서 만났던 일장기를 든 여러 극우 인사들, 왜곡된 그 발언을 직접 이게 막 너무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좀 무리를 해서
예, 이 시간에 월요일 새벽임에도 이렇게 몇 마디 좀 남겼습니다. 아무튼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예, 이번 주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정부의 행보를 더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화이팅!